안녕하세요, 당민입니다. 오늘은요, 참 감사하게도 운이 좋게 최초로 공개되는 독일 작가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의 작품에 대해서 먼저 보고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곧 있으면 책이 나오는데 제가 원고를 미리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당민 리뷰에서 다루는 주제들, 존 내리 다크한 그런 하드코어와 그 인간의 극한을 추구하는 그런 잔혹한 소설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잔혹한 소설들도 꽤 많이 봤었는데 이게 국내에는 처음 알려진다고 해서 세상은 넓고 알려지지 않은 작가나 작품들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아무튼 이번에 그 놀이 북갈이라는 출판사에서 최초로 공개가 되는 작가 두 분이 있습니다. 한스 아인츠 에바스 이분이랑 헤르만 웅가, 이 두 작가의 대표 작품들을 제가 어찌 보면 한국에서 제일 빨리 리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운 좋게 얻은 거죠. 이렇게 컨택이 돼가지고 이거는 일단 뭐 광고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받았다고 안 하면은 이거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소정의 페이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볼까요 해서 봤는데 한따까리 하더라고요. 광고 아닌 그 저의 리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돈내리 그 컬트적인 걸 찾는 분은 신기한 게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니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기를 할게요. 책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고 뭐 어떤 느낌이었는지 리뷰 같은 거를 해볼 텐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느꼈던 그런 고어, 호러 그런 문화에 대한 개인적인 통찰에 대해서 오늘 좀 썰을 좀 풀어볼 거니까 재미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작품이 총 3권인데 2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스 하인츠 에바스라는 작가의 그 가위 눌리 그리고 또 전율이라는 작품이 있더라고요. 다 단편집입니다. 약간 옴니버스 형식의 작품이었고 두 번째는 헤르만 웅가의 소년과 살인자들 요거였는데 읽어봤는데 제가 느낀 점은 존나게 잔혹하더라. 독일 고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시면은 100% 이거는 흥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기괴하기 짝이 없는 단편들이더라고요. 이게 거의 1920년, 1908년 이런 그 20세기 초에 나온 건데 그 시절에도 아주 엄청난 잔혹성을 이렇게 보여주던데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예컨대 전율이라는 단편선에서 너무 얘기를 하면 스포일러가 되고 또 소설을 보시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그 단편 중에 토마토 소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제목부터 좀 느낌 오지 않습니까? 공포 소설인데 토마토 소스다. 웬만한 사람 눈치 까거든. 읽어보면 의미를 알게 되죠. 어떤 거냐면 투 경기 같은 걸 보고 이제 도박을 하는 거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인간의 그런 도박성이라던가 폭력성 이런 거를 주인공이 목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더 은밀하고 극한의 도박적인 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고 주인공이 우연히 거기서 듣는데 흥미가 있는 거죠. 한번 가보자 이래 가봤는데 뭐였냐면은 이게 토마토 소스라는 그런 거였는데 이게 인간을 대상으로 한 서로 살육을 하는 내기 현장 이런 거였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성이 말살되고 일종의 인간 노예들이죠. 이제 판돈을 걸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막 죽이고 누가 이길지 막 돈 걸고 피 내장 이런 게 막 나오고 막 서로 죽이고 자르고 하는 묘사가 엄청나게 디테일합니다. 이게 이런 걸 보면서 흥분하는 그런 구경꾼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묘사가 굉장하더라고요. 인간 도살장을 묘사했던 옛날에 그 호스텔이란 영화 시리즈가 있죠. 고위층들이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놀이 문화를 게임을 즐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나는데 당시에는 충격이었죠. 물론 영상으로 나와서 충격이긴 했는데 그런 거에 모태라고 할까요? 오리지널 그런 소재가 이미 이 100년도 넘은 이런 작품에 잔혹하게 묘사가 돼 있더라고요. 아주 놀라웠습니다. 헤르만 웅가의 소년과 살인자들 이거 같은 경우는 2개의 챕터인데 남자와 하녀 어느 살인 이야기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아주 변태적이고 사드 작품이라든지 이런 잔혹한 작품들이 있거든요. 일본에도 꽤 있는데 동양만 대표적으로 가도 일본의 살육에 이르는 병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잔혹하고 또 짐승의 성이라는 소설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 못지 않더라고요. 그게 아주 악명이 높은 책들이죠. 그런 거를 재밌게 보신 분이면 이걸 100% 재밌게 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100년이 지난 작품이긴 한데 한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러브크래프트라는 코스믹 호러라는 장르 그런 게 아주 한국의 대중적인 컬트 문학에서는 코스믹 호러라고 하면은 러브크래프트의 쿠툴루 신화가 제일 유명할 것 같고 기괴한 거라고
치면은 이토준지의 만화 있지 않습니까? 이 지옥별 레미나라던가 뭐 이런 거에서 코스믹 호러 같은 거를 보여주는데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우리나라도 컬트적인 언더그라운드적 미스터리 작품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정착이 옛날보단 된 것 같습니다. 매니아층이 생긴 거를 볼 수 있는데 충분히 이거는 수요가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런 매니아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새롭고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탐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나온 품들이니까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봤을 때 옛날에 그 사드 후작의 어마어마한 그 악명 높은 소설들 있지 않습니까? 소돔의 121이라든지 쥐스틴이라든지 악덕의 번영인가 뭐 아무튼 무시무시한 소설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접했을 때랑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다만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사드 후작 같은 경우는 작품이 프랑스적인 느낌이라고 하면은 이 두 작가는 독일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뚜렷하게 이 표현하기는 힘든데 예전에 기회가 돼가지고 프랑스에서 살았던 적이 잠깐 있거든요. 뭐 독일도 여행도 가고 했었는데 그때 느낀 점이 두 나라가 굉장히 가깝게 있는데 아주 정서가 다르더라고요. 오래 산 건 아니라서 겉으로 보기에도 독일은 시스테매틱하고 공대적인 느낌이라면은 프랑스는 감성적이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프랑스 공포 영화라든지 뭐 이걸 보면은 감성이 심리 전반에 좀 질척대는 느낌이 있죠. 프렌치 호러라고 하면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끈적하고 사디스틱한 느낌. 이성적이기보다는 좀 감성적으로 이 사람의 멘탈을 박살내는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독일의 환상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본 건 아닌데 굉장히 무겁고 진지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정교하다, 이성적인 느낌을 준다, 왠지는 모르겠는데 무겁고 단단한 짜여진 그런 어두운 부채 뭐 이런 거를 보는 느낌, 암흑의 부채를 보는 느낌, 뭔가 오그라들게 하는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외피는 아주 단단하고 그래 보이는데 거기 껍데기를 살짝 벗겨보면은 이제 엄청난 그 폭발적이고 과격하고 끔찍하고 질척한 그 프랑스 못지않은 게 숨어 있는 거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반응을 바로바로 이렇게 일으킨다고 치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차갑고 뭐 냉혹하다, 이성적이긴 한데 돌이켜 볼수록 서서히 잔혹한 반응 뭐 이런 게 점점 올라오는 거죠. 그런 게 차이가 아닐까 하는 뭐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해당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짜임새 있습니다. 일단 뭐 영화로 만들어도 충분할 정도의 그런 짜임새 있는 이야기들이고 유호러의 시초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나온 지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진기한 얘기로 가득 차 있는데 평소에 뭐 이상한 생각을 해야 이런 걸 쓰겠죠, 글을. 근데 의외로 평범한 사람들도 많죠. 왜냐하면 이토준지라는 일본 작가도 작품이 굉장히 그 그로테스크하고 희한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양반은 분명히 변태다, 이상한 양반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토준지를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사회성이 좋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더 무서울 수도 있죠. 보통의 상상력을 가진 그냥 범인이라고 하죠. 그냥 보통 사람은 그 상상조차 하기 힘든 꺼리는 소재들을 이 작가들은 에바스 같은 경우는 엄청 희한한 경험을 많이 했더라고요. 인생이 아주 굴곡이 많으신데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주조되는 거죠. 자극적인 소재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 성적인 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외설적인 거. 뭐 좋게 얘기하면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죠. 일종의 그 성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사랑과 성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보편적인 인류의 소재인데 이제 선을 넘는 거지. 선 넘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상 성욕까지 도달하게 되는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들, 추잡스럽지만 은근히 흥미가 가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더 나가는 거죠. 제 기억에 소돔의 121에서 챕터가 4개인가 뭐 그렇게 있는데 앞에 3개는 이상 성욕의 베이스를 두고 아주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성에 대한 그 젖 같은 그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인간이 다 있냐 할 정도의 그런 오만 그런 추잡스러운 변태 행위를 막 몇천 개 넘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는 사람을 죽이면서 쾌감을 얻고 고어적인 거, 뭐 살인 끝으로 가는 거죠. 이제 네크로필리아라던가 뭐 아무튼 그런 이상 성욕까지 이제 묘사를 사드가 마지막 파트에서 하는 거를 독일 작품에서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기본값 패시브로 다뤄지더라고요. 그게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독일 요거는 이제 고어적인 거 그런 걸 베이스로 하면서 변태적이니까 한따까리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 독일의 고어 영화라든가 호러 영화, 컬트 영화 이런 거를 조금 관심 있게 나름대로 탐구를 해왔었는데,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뭐 취미 활동으로 해왔었는데, 일단 독일 호러 영화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양극단, 그러니까 외설적인 성이라든가 아주 끔찍하고 폭력적인 죽음, 뭐 살인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아주 극단적인 소재라고 하면은 성, 섹스 뭐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살인, 뭐 폭력 이런 건데, 그거 두 개를 아우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독일 고어 영화랑 독일의 공포 쪽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한국에도 그나마 소수의 매니아들한테는 악명이 높게 알려져 있는 작품이 있죠. 요르그 부트게라이트 감독의 그 네크로맨틱 시리즈까지 내는 그 양반이 있습니다. 그 시체와의 사랑을, 나는 이거를 시리즈물로 내겠다 해서 2까지 냈는데, 슈란 뭐 이런 거라든지 살인마의 심리에 빙의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들려주고, 매니아가 아니면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감독도 있죠. 예컨대 뭐 비욘드 더 리미츠라든지 다드 디보스라든가 노리즌, 존 내리 끔찍한 짝이 없는 그런 작품들로 유명한 홀란드 이텐바흐라는 독일 감독이 있거든요. 뭐 그 정도 얘기하면 아다리가 맞지 않나, 끝장을 보더라고요. 그런 특징이 독일 문학에서도, 이렇게 호러 환상 문학에서도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서라고 하니까 또 좀 털어보고 싶은데, 국가마다 좀 다양한 공포의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공포 문학들 제가 접하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이 한의 정서 있죠. 그러면서 묘한 슬픔의 감성 이런 게 있거든요. 그 한 대상에 대한 원한과 비통함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아련하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이 일본 호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찝찝하고 눅눅한 분위기죠. 뭔가 이 인과관계가 크게 없어. 한국은 나름 인과관계가 좀 있는데, 일본 호러는 뭔가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냥 생략되고 이 무차별적인 저주와 광기를 퍼부으면서 다 조지는 겁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찝찝한 그런 감정이 있다면, 한국은 그래도 이 새끼는 이유라도 있구나 알고 보니까 누구한테 뒤지게 당해서 빡쳤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본은 물론 뭐 원한이 있는데 이게 애꿎은 사람한테까지 니도 좆대 봐라 이러면서 막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어떤 문화를 제가 뭐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는다는 게 사실 뭐 넌센스죠. 대강의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해 드리려면은 범주화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결국엔 뭐 추상적인 표현들, 독일은 어떻고 프랑스는 어떻네, 뭐 일본, 한국은 어떻네, 이런 거는 조금 추상적인 표현이다. 제가 뭐 단정 짓는 건 절대 아니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독일 호러에서는 기계적이면서도 이성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잔혹한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극한의 그런 성에 대한 표현이라던가 이상 성욕에 대한 묘사들이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분석이 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독일의 나라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의 가설인데, 동양이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이라든지 유도리 있게 조금 이 움직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뭐 동양의 문화는 그런데, 서양은 약간 이성적인 게 다르죠. 여기서 입각한 거죠. 서양 철학자 분들을 접하다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시스템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철학과 사유 같은 게 바탕이 돼가지고, 법이라는 게 이게 추상적인 거를, 관념적인 거를 이렇게 인간의 본질의 삶에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성적인 철학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 시스템적으로 정립이 잘 돼 있어요. 독일이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독일이 법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은 국가들이 그 독일의 법 시스템 체계를 이렇게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따르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이런 법이 굉장히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런 추상적인 거를 이성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일종의 엄격한, 전체가 공유를 하고 지켜야만 하는 룰이 정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룰의 합의성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시민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공유가 되는 가치가 이 서구의 유럽이 대표적인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독일이 좀 그쪽 분야에서는 상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겉으로라도 이렇게 이성과 룰을 강조하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금기라던가 일종의 터부라고 하죠. 이게 아주 강력한 사회 시스템으로 통제가 됩니다. 제가 언젠가 들은 말이 있는데, 모든 쾌락은 금기로부터 강화되고 출발한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저도 그거를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같은 대상이라도
이게 다른 그런 맥락이나 컨텍스트에서 보면은 욕망이 이렇게 달라지는 현상을 보는 경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뭐 똑같은 사람이지만 타인의 배우자인 경우에 품는 뭐 은밀한 감정이 있다고 칩시다. 그게 뭐 도덕적인 옳고 선하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그 대상이 이제 기혼자이기 때문에 그 컨텍스트 하에서는 그 유발되는 그 배덕감에 대한 욕망이랄까요? 사회에서는 그런 걸 굉장히 추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터부시하는데 이게 금기를 강화하는 거죠. 일종의 이거를 박살내면서 오는 배덕감의 욕망을 못 참아가지고 이 바람 피우고 막 불륜 일으키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터부가 있으니까 자극을 찾아다니는 거죠. 아무튼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법적인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터부라는 게 전 분야적으로 매뉴얼화돼 있고, 아이러니하게 이런 터부시 되는 게 오히려 있어서 넘어서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런 변태적인 갈망과 집단 광기라던가 뭐 이런 게 결국엔 이상 성욕이라던가 폭발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현대 사회에서 이 성에 있어서 최고의 금기라고 한다면은 단연코 뭐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분야겠죠. 단체 집단 난교를 한다든지 파트너를 여러 한다든지 SM 플레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스와핑을 한다든지 뭐 이런 행위 같은 경우는 성인으로서 뭐 합의가 됐다고 하면은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는 추잡스럽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뭐 쾌락 뒤지게 좋겠네 하면서 막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겠죠. 합의가 됐기 때문에 뭐 지들끼리 좋으면 뭐 따까리 하는갑다 하고 그냥 넘기는데, 최고의 금기라든가 터부는 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그런 성인 거죠. 아동 성애자 같은 경우 최고의 그 혐오감을 주는 대상이 되는 거죠. 우발적인 뭐 살인이나 뭐 폭력보다도 훨씬 더 이 감정적으로 최고의 거부감을 주는 것 중에 하나죠. 타부시되는 그런 금기를 깨는 것에서 이 쾌락을 느끼는 그런 사디스트들이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은근히 다들 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 단단할수록 그거를 몰래 이렇게 개박살을 내면서 오히려 더 흥분을 하게 되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광기가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그 하인즈 에바스 이분과 헤르만 운가 요 작품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아동 성욕 뭐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위험한 소재입니다, 제가 볼 때. 근데 그런 것도 거침없이 이렇게 막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단편이지만 한 편이 진짜 충분히 영화화 돼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진짜 강렬하게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볼수록 정말 충격을 주는 작품들이었고, 뭐 요즘은 옴니버스식 단편 영화를 모아놓은 그런 시리즈물이 많잖아요. ABC 오브 데스라던가 기묘한 이야기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작품들을 많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제가 볼 땐 최적화된 작품들입니다. 영화로 만들려고 그냥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시대를 앞서간 그런 잔혹한 묘사를 느낄 수 있고, 많은 작가들이 사후에 평가를 받거든요. 에바스 같은 경우도 작품이 발굴되고 알려지면서 지금 세계에서는 꽤나 이 컬트 매니아들한테는 유명 인사라고 합니다. 아직 한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에바스를 이제 빌헬름 시대의 스티븐 킹이다. 스티븐 킹 하면 뭐 한따까리 하는 그 작가 아닙니까? 저도 스티븐 킹 형님의 뭐 작품들을 많이 봤고,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봤을 뭐 미절이라던가 뭐 샤이닝이라던가 뭐 이런 걸 원작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빌헬름 시대의 스티븐 킹 이런 평가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커뮤니티에서. 어떤 외국 평론가분은 이 현대 그 스플래터 고어 영화의 단편의 창시자다, 이 사람. 도이치의 그 에드거 앨런 포다 굉장히 흥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니까 적잖이 충격적인 작품들이 많고 상당한 내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슈피겔이라고 독일의 언론 매체가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그 매체에서 3대 독일 도이치 거물 환상 작가가 누구냐 하면은 구스타프 마이링크랑 칼 한스 스트로블, 한스 아이니츠 에바스, 이렇게 세 명이 거물이다, 이렇게 레전드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헤르만 운가도 뭐 한국에도 잘 알려진 그 스테판 츠바이크 분이 굉장히 극찬을 했습니다. 문학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그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그 토마스 만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의 산 쓰신 그 뒤지게 그 두꺼운 책 쓰신 토마스 만 그분이 어떤 평가를 했냐면은, 운가는 모라비아의 도스토옙스키다. 이거는 뭐 엄청난 극찬이죠. 문학 작품에서 이 도스토옙스키 하면은 이 락으로 치면은 레드 제플린, 비틀즈 뭐 이런 급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 노벨상을 받은 반타까리 하는 분들도 이야 이 장난 아니다 이러면 아주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굉장히 흡입력 있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환상 문학이나 뭐 오트란트 성이라고 있죠.
네, 뭐 이런 책도 있는데 오트란트 성 고딕 소설의 시초죠 이게. 제가 은근히 책을 그냥 보거든요. 이런 거 좋아하면은 100% 좋아한다. 컬트나 호러 매니아 굉장히 오감을 만족시켜 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광고주 분이신 놀이북갈, 발음이 어렵네요. 제가 또 발음이 안 좋은데 놀이북갈 출판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주 그 값진 발굴 작업, 이 고고학자인 거지. 공포의 고고학자 이 놀이북갈 형님들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무튼 그 고된 작업 번역하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진짜 이런 걸 알리고 그 사명에 이렇게 하시는 게 참 존경하고, 문화라는 게 아주 먹고 살고 의식주 빼고는 솔직히 문화 놀이 뭐 한따까리 하고 뭐 그런 게 전부 알겠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고 똑같으니까. 흥미가 있으신 분은 접해 보시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기획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